이 세 가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이제 고대부터 우리가 내려온 그 수사학은 라틴어로 레토리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대중연설을 할 때 우리 대중을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이것은 말하기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글쓰기에서도 가능한 기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수사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요소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고스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그 어원에서 그 뜻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통나무가 있잖아요. 그 통나무를 잘라서 이전에 고대에 행정기관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나의 자산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어떤 증명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말로만 하면 누군가를 설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바로 여기 통나무에다가 적은 거예요. 이 통나무가 로고거든요. 이 통나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가 됐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갖춘, 즉 논리적인 증명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로고스를 2번 논리성과 동치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논리성을 갖춰야 하고, 두 번째는 파토스라는 거예요. 이 파토스는요, 청중의 심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청중은 여기 글쓰기에서는 아마 평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평가자, 즉 내 답안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 내 답안을 보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지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내 답안을 처음 받아들었을 때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드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이 내 답안을 보고 그래, 충실하게 썼네, 논리적이네, 답안도 차별적이야, 괜찮아, 참치네, 이런 평가를 한다면 설득적으로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반대로 나의 답안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물론 이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의 자격이 안 갖춰졌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그 답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가자의 마음으로 답안을 쓸 필요가 있다. 즉 이거는 이제 글의 자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에토스가 자격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자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신뢰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일부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차별성이 약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격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게 되죠.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토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인성, 그런 성품이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글쓰기에서는 이 자격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답안지잖아요.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답안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쓸 때 나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게 글씨체 좀 잘 써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글씨를 잘 쓰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판서를 할 때도 충분히 크게 키워서 쓰죠.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글씨를 알아봐야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가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처음에 글씨를 쓸 때, 특히 잘 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자신의 글씨체를 별로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작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작게 써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평가자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0, 50대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노안이 왔으면 특히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글씨를 키워 쓰지 않으면 글씨체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어서, 해석하지 못해서 좋은 글인데 좋은 그림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글씨 크기를 행간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간,
이라든지 이런 글씨 크기를 키워서 내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맞춰서 쓰는 거죠. 그래서 글씨 크기를 조금 충분히 키워서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중요하고요. 악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악필인 경우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잘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학원에서 첨삭을 할 때 악필인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저 글씨 진짜 못 고치겠어요. 시험을 보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서 막 자꾸 휘갈기게 되고요. 날아가게 돼요. 어떻게 써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해석을 해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속으로 힘들지만, 이제 이걸 읽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본단 말이야. 첨삭을 해주려고. 열심히 봐요. 무슨 글씨지? 감각, 양각, 건각 이러면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평가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답안을 보자마자 못 알아보겠으면 이 답안을 보질 않아. 이걸 인지를 하고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쁜 글씨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또박또박 쓰려고 노력을 하게 돼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를 쓰게 되는 거죠. 악필인 경우에는 조금 신경을 계속 써야 돼요.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 순간 다시 옛날 글씨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악필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하고요. 악필이 아니더라도 글씨 크기가 작은 분들은 글씨를 조금 키워넣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단 나눔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단을 나눈다는 것은 글의 가독성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그 안에 글자가 빽빽히 들어있는 경우, 즉 숲에 나무가 너무 빽빽히 들어있어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숨이 막혀요. 글을 읽기가 너무 싫어. 너무 빽빽해서 숨이 막히고 도저히 못 읽겠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쓰게 됐을 때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단 나눔을 적절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글을 쓸 때 적절한 시점에서 나눠주는 거죠. 분량이 너무 많았을 때 한번 자르고, 그리고 내용이 전환됐을 때 또 자르고, 이런 식으로 문단을 4, 5개, 6개 이렇게 설정해서 정리를 하면은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우리가 답안을 쓴다는 거는 눈에도 보기 좋은 떡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문단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는 이것을 넘어서 소제목을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여러 문항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소제목을 붙이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곳에서 물어봤던 부분이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선 소제목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단, 소제목을 활용할 때는 제목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써야 한다 생각을 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파토스는 평가자의 심리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가 중요한데, 어떤 배려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글을 쓸 때는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넘겨짚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 내가 글로 쓰지 않으면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지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충분히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디테일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추상적이면 안 돼. 문장이 되게 애매하게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 써야 돼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논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안에 논술은 잘 쓰면 돼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진짜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논술을 잘하려면 충실성과 논리성과 차별성을 갖춘 답안을 써야 돼요. 이걸 잘하려면요, 논증을 잘해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디테일을 살리며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간 내용들을 잘 전달력이 좋게, 즉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충분히 사례를 들어서 논증을 통해서 이랬을 때 상대방이 이 글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네,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글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글이 충분히
잘 서술됐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토스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결국에 글씨나 문단이라든지 기초적인 부분들은요, 그 사람의 자격을 보여주는 에토스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토스는요, 단순히 이런 이미지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로고스와 파토스가 합쳐져서 결국에는 그 에토스, 그 사람의 존재감이자 자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로고스와 파토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글 같은 경우에는 그 로고스와 파토스가 모두 들어가게 되는데, 글의 유형에 따라서 비중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에세이를 쓰려고 해요. 시를 쓰려고 해요. 그랬을 때는 논리적인 글쓰기보다는 파토스적인 글쓰기를 하셔야 돼요. 즉, 내가 약간 그런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약간 좀 그 사람의 상상력과 그 감정의 동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어휘들을 선택을 해서 파토스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논술을 써야 한다, 보고서를 써야 한다 했을 때는 파토스보다는 로고스적인 부분들이 더 강조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파토스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 왜? 배려가 들어가야 하니까. 또한 이 파토스를 자극하는 부분 중에 그런 전략도 있어요. 결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약간 그 메시지를 담을 때 약간 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이제 문장을 쓴다든지 비유를 든다든지 묘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약간 애술적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활용 정정을 찍기 위해서 파토스를 건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논술도 파토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비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신경을 써야하는데, 충실성은 결국에 에토스를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논리성은 이버, 파토스는 차별성, 글감, 그 사람의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사례를 들어주는 글감, 그런 부분들이 파토스랑 연결된다. 문장도 마찬가지죠. 파토스, 상대방이 술술 읽게끔 해주는 거, 그 3번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그 1, 2, 3번, 즉 수사학에서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를 모두 갖춘 사람이 되어야 내 글이 훨씬 더 설득적이고 상대방이 잘 이해하는 글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즉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고려가 전혀 없이 그냥 막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글을 쓸 때는 이런 부분들, 측면들을 고려해서 썼을 때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논점에 맞는 또 차별적인 답안을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기초 과정에서 다룬 거예요.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답안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갖춰서 고득점을 받는 답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